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한팀의 한미연이고요. 저랑 이 선생님은 같이 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 부분을 담당을 하고, 이제 한미연 선생님이, 한미연이 저군요. 제가 어제 밤을 새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네요. 그리고 이지연 선생님이 독해 파트를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앞에 2시간 동안 이제 내년부터 또 시험 유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새로 바뀌는 시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작년도 출제 유형 그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공부 방법에 대한 간단한 진행과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3시부터는 이제 독해 파트에 대해서 이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OT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을 텐데요. 그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서 자료를 저는 이제 PPT로 조금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임용시험 경험이 있는 분도 보이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처음 이제 응시할 것을 응시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시는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그냥 한 번 더 들으시는 걸로. 네. 그다음에 이제 다 누구나 좀 단기 합격을 꿈꾸잖아요. 근데 대부분 또 이제 교직 기수를 하셨거나 교육대학원을 가실 정도면 굉장한 재원들이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공부 방법에 있어서 이제 고시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좀 그냥 엉덩이 붙이고 끈기로 오기로 독하게 이렇게만 공부를 해서는 단기 합격은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물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양에 비해서 실제로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양이 몇십 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문제는 20몇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접근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2020년 전형 같은 경우에 6월에 사전 공고가 한번 나와서, 그리고 9월에 이제 시행 공고가 나고요. 그래서 거의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간혹 안 뽑던 지역에서 TO가 더 나기도 하고, 뽑았던 지역에서 TO가 줄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10월에 이제 확정 시행 공고가 나는데, 이거는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학원 같은 데서 한 번에 쭉 모아가지고 올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1차는 이제 가려서 안 보이네. 그 11월 넷째 주.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본 거랑 하루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아마. 그리고 2차는 12월 셋째 주. 이렇게 11월 셋째 주 2차는 이제 1월 셋째 주.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11월 보통 20일경 그 넷째 주고, 이거는 이제 1월도 20일경 그 주라서 한 달 정도 격차가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텀이 한 5주 정도, 이제 1차가 끝나고 나서 2차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5주 정도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는 따놓으신 분도 있고, 이제 안 따신 분도 있을 텐데, 안 따신 분은 이제 5월까지 이제 보셔가지고 그걸로 인증을 하셔야 되고, 교육학은 변동 없이 작년과 동일하게 60분간 이제 논술 문제를 쓰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1차 전공은 기입하고 서술로, 그러니까 논술이 폐지된 거죠. 논술 없이 1교시 전공 A 90분, 전공 B 90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차는 심층 면접하고 수업 시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심층 면접을 다시 세분화해서 이제 개별 면접하고, 그다음에 집단 토익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수업 시연을 한 후에 수업 나눔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과목별 배점은 교육학이 20점, 전공이 80점, 또 가산점이 지금은 이제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산점 약간 해서 100점 플러스 이제 알파 정도로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진 자료 내에서 이 부분 잠깐 보시면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2020년도 대비 시험부터 바뀌는 이제 그 유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교육학은 변동이 없이 동일해요. 그런데 전공 A에 원래 기입이 8문항이었는데 지금 기입이 4문항으로 축소되었어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양에 비해서
나오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협소하게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금 8문제 맞추려고 막 엄청나게 많은 그 범위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나마도 4문제로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서술에서 거의 판가름 난다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합격자들 8문제씩 할 때도 기입형 반타작 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논술이 전공 B에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기입하고 논술이 사실상 합격을 좌우하는 변별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합격자들도 기입해서 뭐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맞는 경우가 다반사고 8개를 다 맞추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논술은 변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 문장을 좀 이렇게 작문을 잘 하시고 좀 기초 지식이 있으시고 해가지고서는 잘 조합해서 쓰신 분은 간혹 이제 논술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준비한 유형대로 안 나오면 얼어버려가지고 거의 뭐 그 구조 점수 정도만 받고 점수를 못 획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자신 있게 쓸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다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또 비슷하고 그래서 논술이 크게 변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또 공부 부담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논술이 없어진 거는 여러분들이 수험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논술도 변별이 없고 기입도 변별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기입이 축소되고 지금 논술이 없어지기 그 이전 작년까지도 대부분의 합격자는 다 서술을 잘 보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고 또 서술 같은 경우에서도 합격자도 다 똑같은 합격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1.5배수를 2배수를 뽑은 다음에 이제 1.5배수를 뽑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1배수를 뽑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1차에 15명을 합격을 시켜요. 근데 최종 합격은 10명만 합격이 되는 거니까 그 1배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1.5배수, 즉 1.5배수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10명을 뽑으면 15등 점수가 커트라인인 거예요. 근데 그 커트라인을 여러분이 그 지역의 평균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커트라인이 60점이었다고 해서 1차 합격자들 평균이 60이 아니에요. 거기서 1등, 상위 1등자는 뭐 80점도 받고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을 이제 목표로 하는 점수는 1.5배수의 커트라인이 아닌 1배수의 평균 점수를 득하셔야 이 정도 받으면 좀 안정적으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목표치는 내가 조금 이따 우리가 그 해당 지역 커트라인을 쭉 살펴볼 거거든요. 서울은 그러면 뭐 한 70점 맞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항상 그 커트라인보다 5점 이상은 획득을 하셔야 근데 요즘은 또 2차 변별도 엄청 커가지고 반드시 1차에서 커트라인보다 5점 이상 있다고 해서 안 뒤집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항상 그 지역의 커트라인보다 한 5점 이상은 그 목표로 높게 잡으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총 13문항에서 지금 19문항으로 무려 6문항이 늘게 되었어요. 근데 서술형은 무엇의 싸움이냐? 디테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 해당하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걸 정확하게 풀어내느냐. 서술형이 4점이면 그 4점이 조금 이따 우리가 문제를 보겠지만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4점 중에 어떤 분은 2점을 받고 어떤 분은 3점을 받고 어떤 분은 4점을 다 받아요. 근데 이 4점을 다 못 받고 한 문항당 3점, 2점씩 받게 되면 이게 19문항이잖아요. 그러면 1점씩만 깎여도 19문항이면 19점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답안을 쓰실 때 조금이라도 키워드 채점을 하기 때문에 키워드가 누락되거나 답의 포인트가 어긋나거나 하면 그 문항은 아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서술형으로 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주제를 과목별로 추려서 그에 해당하는 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쓰시는 거. 막 착별자 한두 개 때문에 만약에 점수 나가고 이러면 이거는 그 순간이 아니라 1년 동안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 0점 몇 점으로 떨어졌다, 1점으로 떨어졌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당락을 좌우했던 게 예를 들면 뭐 산디엔슈에 있어야 되는데 리앙디엔슈에 있었다던가 이런 실수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두고두고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바뀐 이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심도 깊게 범위를 좁혀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공무원 시험처럼 기입형이다 이러면 넓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서술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하나의 정보 지식을 내가 구조화해서 깊이 알고 뭔가 오개념이나 혼돈이 되는 그 함정이 있어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답을 이제 전개할 수 있는. 근데 그럴 정도 되려면은 여러 번 그게 반복이 되고 공고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방대한 정보를 다 알려고 하는 공부 방식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 같은 거 공부를 할 때도 신석기 시대부터 막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 없잖아요. 신석기, 구석기, 막 구석기를 막 구석구석 보면서 여기서 나올 거야. 막 이렇게는 안 하시는데 이상하게 전공만 하면 뭐든지 막 문학은 선진시대부터 문법은 명사부터 막 이렇게 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교육학에 비해서 전공 배점이 크고 혹시나 내가 아직 중요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안 본 데서 나올까 봐. 근데 설령 내가 안 본 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두려움을 버리고 고시는 우선순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중요한 걸 우선 본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서술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범위를 더 좁혀서 서술형 주제로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우선으로 선회독을 많이 돌리시며. 그러니까 남들 한 번 보고 난 10번 보면 얼마나 난 공고하겠어요. 그러니까 회독을 높이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양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좁히고 그 해당 주제를 앞에 한 그 6개월 동안 충분히 선안을 하고 그게 완전히 익숙해지면 7, 8월부터 새로운 내용을 조금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다. 그럼 1순위에 해당하는 것들만 다 맞아도 1차를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다 보려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초반 6개월에 그 1순위를 여러 회독을 해서 완벽하게 공고히 하면 7, 8월부터 2순위, 90, 11월에 3순위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 포인트를 재빨리 알아들으시는 분은 초세 합격해서 나가고, 이게 내가 실제로 그렇게 확신을 얻기까지는 나는 그래도 다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불안증과 또 소위 이제 고시할 때 제일 오래 걸리는 분이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완벽주의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라는 그 말 자체가 시작을 미루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미루는 핑계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 정말 끝까지 내가 모든 것을 막 완벽하게 해서 완벽주의라고 말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주의라 이렇게 할 바엔 안 해라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고시는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다 완벽하게 꼼꼼하게 처음부터 이런 마음가짐 지금부터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성향상 진짜 안 버려져요. 제가 여러분들 개별 상담도 이제 그 매년 한 200명씩 이상은 하거든요. 성향이 거의 99%가 비슷하세요. 근데 진짜 이게 알아요. 선생님 말에도 공감을 하는데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 듣고 가고 상담 듣고 가면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이틀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성향을 빨리 벗어나시면은 진짜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하라는 것도 아니고 덜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근데 여러분들 성향이 차라리 더해!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거 하지 마, 덜해. 그러면 불안해. 이게 되게 강하세요. 근데 그 마음을 버리시고 또 만약에 어떤 강좌를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강좌를 수업을 하는 강사는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수업을 준비하고 내가 주는 자료에 대해서 되게 어떤 무거운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해서 이게 중요해 해서 추려서 드리는 건데 굳이 그거를 마다하고 다 보려고 하면 학원을 다니거나 뭐 강좌를 듣는 의미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독학보다 학원을 듣는 유일한 그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시간의 어떤 효율성.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보다 먼저 중요한 거 추려주고 그것만 보면 되면 내가 혼자서 그 모든 거를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돈으로 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학원 강좌를 듣는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 하시면은 굉장히 안타깝겠죠. 그래서 내년보다는 한 문항이 늘었지만 논술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간 배분에 있어서는 훨씬 수월해지실 거고요. 그래서 총 이제 24문항에 교육학까지 해서 100점으로, 그래서 80점, 20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임용시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계속 임용 1차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가셔서 열린마당에 자주 하는 질문 내에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누가 미리 다 질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거 이제 열어보시면 된다. 그리고 아직 문항이 바뀐 것에 대한 답안지 양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서술형은 4줄 안에 그 답을 다 쓰게끔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2차 시험을 경험하신 분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2차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시험의 영역은 크게 수업 시험과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2차 시험이 한동안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문제를 내고 대부분 수업 방식이 동일하다가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지역별로 조금 그 자체 교육청 문제를 내거나 배점을 변동하거나 이런 변화들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수업 시연은 다시 지도안 작성과 실제 시강
실강을 하는 수업 실연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도안은 현재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직 지도안이 남아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제주, 경북인데 제주와 경북이 올해 TO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생겼을 때 지도안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지도안이 있는 지역은 서울하고 부산이에요. 다른 지역은 아직 모두 지도안이 없어졌고 지도안이 보통 15점, 수업시연이 45점, 보통 이렇게 배점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도안이 없어지면 수업시연 배점이 60점, 지역에 따라서는 50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구상시간은 시험시간의 동배수를 줘요. 예를 들어 내가 면접을 수업시연을 20분을 한다. 그럼 구상시간을 20분을 주고 면접을 10분을 한다. 그럼 구상시간을 10분을 주는 식이에요. 근데 전북만 이제 면접이든 수업시연이든 구상시간이 10분이에요. 그 외 다른 지역은 시험시간과 동일하게 시간을 준다.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에는 25분을 구상시간으로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25분 전부가 이제 수업시간은 아니고 이제 수업 나눔까지 포함해서 25분의 구상시간을 줘요. 그리고 대구는 수업시연 시간 자체가 25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15분, 대구 25분, 나머지 지역은 다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10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수업 문제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수업 재료를 가지고도 10분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실제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그 활동을 더 많이 넣고 학생이 그 발화하는 부분까지를 넣어가지고서는 그 10분을 늘려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 시간 차이가 격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20분이 제일 적절해요. 그러니까 경기는 항상 시간에 쫓기고 이제 대구 응시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배점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 60점이고 경기도 60점이긴 한데 수업 시연이 30점, 수업 나눔이 30점인데 수업 시연을 15분간 하고 나면 1분간 정리를 하고 수업 나눔이라는 거를 또 10분, 9분 정도 진행을 해요. 근데 수업 나눔이라는 건 원래 장학사 선발 시험에서 시작이 되었던 건데요. 내가 오늘 원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수업 시간이나 구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내 수업에 내 의도와는 달리 반영이 안 되거나 아쉬웠던 부분을 수업 끝나고 나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형식으로 이제 면접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업 시연에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럼 이 기회에 얘기를 하고. 근데 수업 시연도 30점이고 수업 나눔도 30점인데 수업 나눔이 보통 3문제거든요. 근데 한 문제당 10분씩인데 수업 시연은 100% 중국어로 해야 되지만 수업 나눔은 한국어로 해요. 그러니까 이 수업 나눔을 잘하시면 어느 정도 경기는 또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나눔은 그 장학사들 수업 나눔을 보는 그 평가표가 있어요. 거의 거기에서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대부분 또 다 준비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충북, 대구, 전남 같은 지역은 50점, 서울, 강원, 부산은 45점. 즉 서울, 강원, 부산은 수업 시험보다는 면접의 배점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수업 시연의 문제는 전국 공통 문제이고요. 수업 나눔은 경기 지역만 실시하는데 향후에 서울이나 다른 지역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전개 부분의 수업을 15분에서 25분 사이로 압축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40분이 아니라 100분의 블록 타임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요즘 현장에서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40분 수업을 하게 되면 중학교 기준으로 뭐 복습하고 애들 좀 막 야 일어나 하고서는 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 막 이런 거 좀 하다 보면 벌써 한 10분 후딱 가고 그러다 뭐 복습도 좀 하고 모아서 이번 과 딱 배우려고 하다 보면은 한 1, 20분 수업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융합 수업이라는 거 블록 타임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 들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할 때 그 2시간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것도 그렇고 더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블록 타임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1차 끝나고 내가 2차가 닥쳐봐야 이제 또 귀에 들어오는 내용이라. 근데 어쨌든 100분의 수업을 내용을 내가 함축적으로 해서 1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러시지만 보통 그 100분 중에서도 전개 1과 2가 있으면 전개 1만 시연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40분 수업을 압축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는 만약에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10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해봐 라고 하면 그 10분을 기다리지만 실제 시연에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바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 활동 부분 시간이 빠지고 교사의 판서나 지시나 이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차 때는 제가 수업 시간을 담당하고 이제 이주연 선생님께서 심층 면접을 담당을 해주세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북만 구상 시간을 10분 주고 나머지는 다 시험 시간과 또 동타임으로 주게 되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심층 면접 외에 집단 토의라는 게 있어서 6인 1조, 혹은 5인 1조, 4인 1조 그 응시자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나눠서 하나의 주제를 주고서는 집단 토의라는 걸 해요. 근데 이것도 경기 중국어 응시자들끼리만 모여서 하기 때문에 계속 그 경기 응시자들끼리랑 연습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그 2차 특강이나 또 1월에 하는 시뮬레이션, 그런 특강에서 같이 연습했던 분들끼리 또 들어가서 되게 분위기 좋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경기분들이랑 서로 같이 연습을 하시면 이건 일종의 팀플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이 아니라 토의. 공동으로 협업하고 소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 면접이 10분이 있고 대구는 면접이 20분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악명 높은 인문소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문소양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추천 도서를 지금 한 10몇 종까지 늘어났는데 하도 이제 그 응시자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올해는 그걸 추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5종인가 7종인가를 이제 그 선별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나오는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발제가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명심보감, 에밀, 막 이런 지문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신의 교직관이나 소명안과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어려우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다 망치거든요. 그래서 대구를 이제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인문 소양에도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좋아요. 서울, 강원 15분이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은 10분입니다. 그래서 면접의 배점은 강원 같은 경우 55점이고요. 충북, 대구, 전남 50점. 경기는 40점인데 이걸 또 다시 집단 토의 20점, 그리고 면접 20점으로 나누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은 40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 자체 문제가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는 문제가 있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경우에서 이제 수업 시험 문제는 전국 공통으로 제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역청별로 자신들의 시책 이해도를 묻기 위해서 따로 그러니까 이 평가원 문제를 안 쓰고 그냥 지역 교육청 문제만 쓰는 곳도 있고 아니면 평가원도 쓰고 교육청 자체 문제도 내는 곳이 있고 아니면 평가원 문제만 쓰는 곳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평가원 문제만 쓰는 곳이 2차 준비는 훨씬 수월하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게 나오거든요. 근데 시책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문제주의, 교복 입은 시민, 질문 있는 교실, 뭐 꿈의 학교, 날에서 뭐 이런 거, 자유학기제 이런 시책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게 또 이제 학습량이 많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의 기간제 경험이 있지 않은 한은 처음에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2차 준비할 때 면접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예전에는 중국어로 네 문제가 다 나왔다면 중국어로 이제 면접답을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모든 사람의 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명이나 교직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유창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요즘은 뭐 시책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제 또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교직관을 살펴볼 수 있는 소명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국어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중국어는 이제 2문제 정도, 한국어 2문제 보통 비율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성찰 보고서라 해서 자성서라는 걸 쓰고 그거에 관련된 추가 질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답에 이제 추가 질문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걸 언제 다 해 이러지만 또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재빠르게 이제 준비하시면은 또 이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 범위와 내용이에요. 이것도 또 효율적으로 하시면.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미리미리 1, 2차를 동시에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그냥 나중에 2차에서 그런 점수를 이제 가늠하는 거는 중국어의 유창성도 있겠지만 중국어를 잘 못해도 합격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신의 교직관이 뚜렷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답을 말해도 남들이 외워서 말하는 피상적인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내가 진짜 교단에 쓰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문제 학생이면 어떻게 지도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자신의 구상이 있으신 분이 월등히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
안 되거나 내가 좀 이거 공부 계속 해야 되나 막 흔들릴 때 여러분 모두 교단에 쓰고 싶어서 이 공부를 시작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수 사례집 같은 거 좀 틈틈이 읽어보시고 경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책 같은 거 있으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유튜브 같은 데서 그 교육감 나오는 그런 인터뷰나 내가 이제 보려고 하는 지역의 신년사나 이런 게 그 해에 그 교육청의 시책이 다 응축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을 갖는 거 위주로. 근데 꾸준히 이런 그 현장의 사례집 같은 것들을 보고 시책집 같은 것들을 보는 건 나중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크게 부담도 안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경쟁률 및 커트라인에서 02년도 자료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기가 힘드셔가지고 제가 조금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04년도부터 이제 경쟁률이 쭉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 67.3대 1까지 올라가는 해는 적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한 80에서 100명 정도로 뽑다 갑자기 20명 이렇게 줄으니까 응시하는 인원은 비슷한데 갑자기 선발 인원이 줄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중국어는 20대 1 전후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이 선에서 유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TO가 좀 많이 줄었던 해인 거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최근 4년간은 또 되게 이제 확 낮아졌었죠, 경쟁률이. 그 이유는 최근 3년간 거의 100명씩 계속 뽑았어요. 그리고 응시자가 700명대였어요. 많이 뽑고 적게 응시하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임용을 좀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응시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한동안 많이 뽑았으니까 선발 인원은 또 줄어들어요. 그렇게 돼서 최근에는 또 이게 선발 인원은 70명 정도로 줄었는데 응시자는 또 100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엔 또 다시 14대 1 정도? 이 정도 이제 선발 인원이 된 거예요. 그래도 중국어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많이 뽑는 편이에요. 외국어 교과, 특히 선택 영역 교과에 비해서는. 그래서 적어도 이제 70명 정도의 TO는 계속 유지하는데 매년 1000명 정도는 계속 응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1000명 응시에 60명 정도 선발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도 20대 1을 넘는 건 아니니까 한 17, 18대 1? 이 정도의 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커트라인 정보도 쭈루루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커트라인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커트라인은 지역별 커트라인은 아니고 그 연도별 그 지역의 커트라인의 총개예요. 전 지역을 다 합산한 평균이기 때문에 지역별 커트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2차 최종 커트라인이 발표가 안 됐었기 때문에 점수 정보가 없고요. 그다음에 1차는 이 점수, 2차는 이 점수. 근데 선생님 어떻게 100점이 넘을 수가 있나요? 하시는데 이제 전공이 80점이 있고요. 교육학이 20점이잖아요. 근데 우리 원래는 그 사범대 그 내신이라는 게 20점이 또 추가로 들어가요. 근데 중국어는 사범대가 없었죠. 그래서 그 1차 전공 시험의 상위권 순서대로 백분율을 나눠서 내신 점수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80점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100점인 거예요. 80점에다가 80점을 다시 등수별로 나눠서 5%까지는 20점을 주고 상위 10%, 6%부터 10%는 또 18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신을 또 환산해서 점수를 넣기 때문에 80점이 아니라 결국은 전공 100점에 교육학 120점 만점이어서 점수가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00점 만점인데 104.1이면 가산점까지 해가지고 모두 다 올백 맞고 이렇게 가산점 있는 사람이 붙었나 봐.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지금과 달리 120점 만점에 이제 이 점수였던 거니까 전공 점수는 사실 비슷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옛날이 전공 점수가 훨씬 더 낮았어요. 옛날에는 다 100% 서술이었고 또 이제 1, 2, 3차를 봤던 시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때는 훨씬 현저하게 낮았고 그다음에 이 2차 점수까지 해서 이렇게 11년도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12년도, 13년도 같은 경우에 1, 2, 3차를 치렀기 때문에 1차가 이제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이제 구성이 1차가 100% 기입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 40문제가 다 기입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객관식. 기입이 아니라 객관식이었고, 그리고 2차에 논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4문제, 하나당 25점씩 하는 논술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3차는 또 이제 전형이 있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2차 논술 점수 보면은 막 48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4문제가 있으면 그 2문제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논술이 변별력이 많이 없어지고 학습 부담도 커지고 시험 기간이 그것보다 길어지게 되니까 1차는 땡겨지고 또 중간에 2차 넣고 3차 하다 보니까 행정상의 어려움도 많아서 이제 논술이 폐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논술 있었던 문제가 처음에는 2문제로 따로 전공 B에 실리다가 2문제 하다가 이제 또 한 문제로 줄다가 이번에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점수들 평균을 보게 되면 1차 점수 자체가 뭐 52.17, 49.5, 57.7.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회하는 지역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65.77 이러고 이 최종 커트라인은 1차 점수를 포함한 커트라인이에요. 1, 2차 합산 점수이기 때문에 156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2차는 80점에서 100점 사이에 형성이 돼요. 아무리 많이 깎아도. 근데 충북 같은 지역은 뭐 70점대, 60점대 받으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은 한 80점 많이 깎이면, 네. 그래서 거의 뭐 80대 중반에서 90대 초. 그래서 옛날에는 1차 되면 거의 2차 되는 분위기가 확정적이었거든요. 2차를 거의 안 깎았어요. 그래서 1차 점수대로 거의 합격을 하고 2차는 뭐 대부분 다 이제 90점 이상을 받았는데 요즘은 진짜 안 그래요.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에는 2차에서 뒤집히는 1.5배수가 1배수로 가고 1배수였던 분이 내려오는 뒤집히는 확률이 40에서 50%까지도 돼요. 근데 워낙 경기는 많이 뽑고 커트라인에 비슷한 점수대에 많은 분이 몰려있다 보니까 이런 뒤집기도 가능한 건데 다른 지역들도, 그러니까 기존에 보수적으로 2차에 변별을 많이 안 두던 지역들도 요즘은 2차 변별을 좀 되게 많이 두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러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이제 그 점수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17년도랑 18년도만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때에 1차 합격 점수가 68점. 근데 2차 때 18년도에는 70.3. 약간 올라간 거죠. 약간. 네.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죠. 특히 17년도에는 전 지역을 통틀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62점 그 높은 지역 경남 이런 데는 2명 이렇게밖에 안 뽑으니까 그냥 2등 점수 그러니까 3등 점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최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경기, 인천의 1차 점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3년 전부터 서울의 1차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자신을 잃고 또 못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1차 점수는 계속 좀 상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62로 좀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몰리면서 점수가 크게 18년도에는 올라갔어요. 상승했어요. 그래서 서울이랑 별 차이 안 나죠. 70.3인데 69,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부산은 17년도에 안 뽑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올라갔고, 충남은 다시 내려가고, 그다음에 충북은 다시 올라가고, 전남은 다시 올라가고, 전북은 17년도에 전국 최저였거든요. 57.3. 그런데 18년도엔 66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생각하는 게 다 똑같다. 전년도에 전북이 57.3이었어? 전북 써야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북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역 선택은 그냥 내가 평생 다닐 수 있는 곳에 써야 되는 거지 요행을 바라고 쓰면 안 돼. 눈치 작전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엔 2명, 3명, 많아봐야 5명, 6명 뽑으니까 아무리 전체적인 수준이 낮아도 잘하는 사람이 몇 명만 가도 확 그분들이 상위권을 차지해서 점수를 올려버리면 컷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치 보면서 신경 쓰면서 그게 아니라 또 실제로 내가 좀 하향 지원한다고 해서 가놓고서 적응 못하고 계속 시험 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처음에 정하실 때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쓰실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써야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붙을 가능성이 높을까? 그거보다는 이제 내가 주제를, 어느 문제를 더 열심히 파야 이게 하나라도 나올까? 이런 게 훨씬 더 건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남, 경북, 제주, 이래서 이제 대동소이니까 확실히 지방이 이제 1차 점수가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는 낮은데, 그러다 보니까 장수생들이 자꾸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이제 지방도 좋고 어디도 상관없고 거기에 터 내리고 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 조금이라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데로 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도 점수가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평준화되는 경향이다. 그러니까 소신 지원하시는 게 이제 그리고 이제 출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자료로는 6페이지에 있는 시험 출제 영역. 여기 보면 교과 교육학이라는 게 있고 교과 내용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 교육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중국어,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교수 지식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거고, 교과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교육학은 보통 30에서 35%를 공시적으로 출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공시 출제 비율이라고 해서 무조건 30% 이상은 교과 교육학에서 낸다. 그래서 교과 교육학 안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 교과 내용학은 이론하고 독해를 다시 나눠서 이 독해 파트는 이주연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시고, 이 위에는 이론 파트, 교과 교육학도 제가 해요. 그래서 교과 교육학하고 이론 파트는 제가 강의를 하고 독해 파트를 이주연 선생님이 해주시는데, 여기서 교과 교육학 하고 이제 교과 내용학 중에 이론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현대한어. 근데 현대한어 책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대한어 원서를 보면 그 안에 이제 총론, 그다음에 음성, 뭐 문자, 어휘, 문법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성이나 문자나 어휘와 같은 그 어학적 지식을 다루는 게 중국 어학개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문학, 현대문학 이런 중국 문학개론, 그리고 문법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다루는 분야가 되겠고, 독해에서는 여러 가지 중국어 회화, 작문, 그러니까 그 임용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에는 뭐 이런 그 면접이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중국어 회화를 내냐? 대화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회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작문, 중국 고급 중국어, 독해 문제, 현대문에 나온 독해 문제, 그리고 중국 현대문학과는 한문고등은 고대 문학 작품이나 현대 문학 작품, 소설이나 산문, 시 이런 데서 출제되는 문제 영역이 그러해요. 근데 이 이론과 독해의 비중이 좀 많이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총 23문항이다 그러면 한 4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가 다 이론에서 출제가 돼요. 근데 이론의 대비 정도가 대부분 비슷하다 보니까 또 이제 독해가 변별을 갖는 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 독해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되게 신나게 전공 A에 이론이 다 있기 때문에 풀다가 전공 B에서 이제 그 좌절하신 분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독해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은 이럴 때 이제 득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독해가 어차피 몇 문제 안 나오니까 아예 접어두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낭패를 보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꾸준히 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 다 중국어 발문, 중국어 답안 작성이기 때문에 독해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문제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독해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한 독해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봐도 실제 시험에 2-3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니까 정말 작품 선정을 다해서 집중력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진짜 독해는 끝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교과 교육학 과목부터 이제 하나둘씩 좀 살펴볼게요. 옆에 공시 출제 비율은 여기서 몇 프로 나오게끔 되어 있다. 그럼 80점으로 환산한다. 그러면은 5%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무조건 4점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술형 4점짜리로 하나 나오면 4점이 되는 거고, 기입형 2문제로 쪼개내면 2점이 되는 거고 하는데, 기입형 자체가 올해까지 기준으로 하면 8문제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과목 하나 한 문제씩만 다 해도 8문제가 이미 돼버리잖아요. 고대문학 하나 내고 현대문학 하나 내고 문법 하나 내고 어학 하나 내고 또 이런 거 교과 교육학 하나 내고 금방 8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허무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고대문학을 선진문학 때부터 청대문학까지 다 봤는데 여기서 이제 기입형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변려문이랑 세설신어, 위진남북조에서 그 2문제 났거든요. 1점 1점씩. 근데 그나마도 그 변려문을 또 문까지 쓴다던가 변려까지만 써야 되는데 뭐 이래서 틀리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참 확률이 낮아요, 기입형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 저는 좀 재조직한 걸 볼게요. 그래서 교과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개정교육과정 해설서 이런 것들 치시면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총론도 나오고 각 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언어 기능에 대한 성취 기준부터 해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 교수학습 방법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총 해설되어 있는 해설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100% 다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문제는 중국어로 번역돼서 나와요. 근데 이 개정교육과정을 어떻게든 연계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이 개정교육과정이 아니면 35%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개정교육과정하고 관련된 논술 문제가 나왔죠. 그럼 논술 문제가 배점이 10점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80점 중에서 25점은 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 교육학 문제로만 채우면은 다른 걸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은 항상 이런 그 교육과정하고 좀 연계해서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수법 내에서는 교수학습 모형의 종류와 특성, 뭐 언어의 내기능 이러는데 교수학습 모형의 종류와 특성 뭐 이런 거 되게 말이 어렵잖아요. 그냥 그 여러 가지 외국어 교수법,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어떤 교수법이 존재하고 학습 이론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랑 외국어를 배울 때는 또 확실히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학습에 대한 가설, 이론, 용어 이런 지식적인 측면을 묻는 게 교수학습 모형의 종류와 특성인데 여기에 출제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제자들에게 내려오는 출제 지침에서도 이런 그냥 단순한 나열형 지식 평가를 하는 문제는 좀 지양하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용어 외우고 암기하고 이래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많이 내지 말라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대비하거나 봐야 되는 영역은 현저하게 많이 줄였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거는 이 두 개. 언어의 내 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지도법. 그리고 중국 언어 문화의 이해를 통한 교수법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중국 언어는 언어 지식을 말해서 이게 바로 현대 한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현대 한어에 뭐뭐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통론이라는 것이 있었고 음성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자라는 게 있었고 어휘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통론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어가 가지는 언어적인 특징, 표준어와 방언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음성은 우리가 중국어에 음성하면 뭐 떠올라요? 성모, 음모, 성조. 또 이 성조가 그러니까 성운조가 합치면 음절. 이 음절이 변화하면 음변. 그렇죠? 음위, 어조낭독 이런 것들이 이 음성 파트에 들어가게 되고 문자는 우리가 떠올리면은 이 한자의 조자 원리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자법부터 해서 한자 뭐 이런 해서 행서 이런 변청 과정 그리고 간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문자에 들어가게 되고 어휘는 이 어휘의 단위 어소부터 형태소부터 해서 단어 구 문장, 이 단어도 단순사, 복합사,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 분석 이런 것들이 다 이 어휘 파트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교과교육학하고 이 언어 이해를 통한 교수법을 연계해가지고 언어 지식적인 것도 묻고, 그러니까 꼭 교과교육학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묻는데 약간 그 교과교육학이랑 항상 연계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지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항상. 그래서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휘지도랑 관련돼서 나와가지고 이 어휘지도랑 조금 이따 우리 볼 건데 이런 그 교과 지식을 조금 연계하는 어학 지식을 연계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학습이론 아까 말했던 이제 이런 교수학습 모형의 종류와 특성이 외국어 교수법이고 이 학습이론은 우리가 뭐 제2언어 학습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중간언어 가설이라든가 대조분석 가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학습자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성격이라든가 뭐 인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물어보는 거고 다음에 중간언어 현상 이해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데요. 중간언어라는 게 뭐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죠. 중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는 시간의 차이는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그냥 대부분 발음도 그렇고 구사하는 이런 문법도 그렇고 모국어는 다 어느 정도 하잖아요. 특별히 모국어를 못하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외국어는 정말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발음도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도 많고 또 한국어, 모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중간 언어라고 하는 거는 목표어를 배우는 과정, 즉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한국식 어순이나 한국식 어휘에 혼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류를 막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오는 언어가 이제 중간 언어예요. 그래서 이 중간 언어 분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중간 언어는 발음에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법적인 오류 중에서 한국인 학습자가 잘 범하는 오류 이런 것들이 문제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또 문법이랑 연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과교육학이 사실은 교과교육학이 단독으로 나오는 건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어학이랑 문법이랑 계속 연계돼서 나오니까 사실은 문법 어학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다. 근데 이제 문제의 타이틀 자체가 이러한 오류를 중간 언어적 관점에서 분석해라. 이러면 이게 또 교과교육학 문제로 변모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어의 교재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이나 교재는 뭐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흥미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그리고 교재의 구성 파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교환이 잘 나와요. 요즘 앞에 거는 잘 안 나오는 추세고 교환을 제시해서 작년에 나왔던 논술 문제도 그러니까 올해 자꾸 저게 헷갈리니까 그냥 올해 문제라고 할게요. 올해 나왔던 논술 문제도 교환을 파악해서 학습 목표 2가지를 설정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이런 게 교환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기입형에서 매체 부분을 채우게 한다던가 지금 전국적으로 교환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 이 교환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점검하는 시험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학관 같은 경우는 교육관과 윤리의식, 교사의 자질, 소양, 자세인데 사실 이거는 제자백과 교육사상이랑 많이 연결돼서 나와요. 공자의 교육사상, 맹자의 교육사상, 묵자의 교육사상 이런 것들을 원문 또는 백화문으로 해석한 걸 주고 이것에 대한 해석 문제나 용어 쓰거나 아니면 현대 교육관과 연결하는 문제 아니면은 교사의 그런 그 사명이나 아니면 교사의 그런 그 관련된 사례 같은 것들을 현대문으로 주고 그거를 분석하는 문제인데 사실 객관식일 땐 이 둘 다 잘 나왔는데 요즘은 요게 좀 많이 안 나와요. 2차 때 이런 또 교육관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얘는 요즘 출제의 빈도수가 확 줄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과교육학 중에서도 출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교육과정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교육과정 내에서 여러 가지 해설서 내용이랑 의사소통 기본 표현부터 해가지고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교수법 중에서는 언어의 내기능 지도랑 언어 문화 이해를 통한 교수법이 나온다 그랬는데 내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근데 특히 쓰기 지도가 되게 잘 나오는데 이 쓰기 지도는 또 뭐겠어요? 병음지도, 한자지도. 그러니까 한어병음 정사법이나 한어병음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자는 간체자지도, 착별자지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언어는 아까 현대 한어랑 연결된다 그랬어요. 어학이랑. 그다음에 문화지도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작년 문제 또 해음 나왔죠? 제가 자꾸 작년이랑 올해 문제 또 해음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화 요소를 가르치는 부분 또 색깔의 상징음이 나왔죠. 계속 빈도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교과서 개정을 할 때 문화 요소를 언어만큼이나 많이 늘리려고 요즘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의 출제 비중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교과서 분석이 되게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분석을 꼭 2차 특강 때 하는 게 아니라 2차를 준비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여러분이 나중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강의 개설되거나 시작하기 전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미래엔 그런 교과서라든가 요즘 제일 많이 보니까 특히 미래엔 개정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집필하신 분들이 대부분 2차를 또 출제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힌트가 될 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래엔 개정 교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시면 거기에 문법 설명, 문화 소개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일단 그건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 6월 되면 이런 교과서 분석 특강도 하기는 하는데 내가 나중에 평생을 가르칠 교과서에 있는 지식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힌트를 해가지고선 특히 문화 부분은 교과서에 수록된 문화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간 언어 현상 이해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문법이랑 관련돼가지고 문법 오류 분석이랑 관련돼서 꼭 나온다. 그래서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법의 오류 유형, 어순이 잘못됐다. A를 써야 되는데 B를 썼다. 쓰면 안 되는데 덧붙였다. 혹은 꼭 써야 되는 걸 누락했다. 이런 유형으로 문법 오류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쓰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간 언어 현상 이해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나온다 그랬고 교환 작성 부분. 그래서 교환을 이해하고 목표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 지식 적고 뭐 매체 자료 같은 거 분석하는 이런 거 나온다 그랬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주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교육학에서 항상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교육과정. 그래서 교육과정 해설서는 아예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본을 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순서대로 읽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대로 한 파트씩 읽으면서 좀 머리에서 많이 반출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나중에 그거 해설서 통으로 보려면 엄청 부담되거든요. 쪼개서 미리미리 많이 봐두시고 화장실 같은 데도 뭐 변비 있으신 분은 좀 놓으시고 막 계속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언어 문법 그리고 교환 부분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어학개론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과 내용학 파트인데요. 교과 내용학 파트에 어학개론이 있었잖아요. 임용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개 분야가 어학이랑 문법이에요. 교과 내용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 교육학이랑도 또 연계돼서 나오니까 교육과정에서 10점 나오는 거 빼놓고 20 몇 점 중에서 한 15점은 다 어학이랑 문법이 또 쪼개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여기 중간 언어 분석해가지고 여기서 한 4점에서 8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교과 지식 이런 그 교수법 이런 거를 통해서 또 한 4점 8점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제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어학개론이랑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어학 여기서는 지금 문법이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문법의 출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저는 이 문법을 여기 좀 나중에 다시 세분화해서 또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어학개론은 사실은 현대언어가 상하 1, 2가 있는데 현대언어 상이 이 앞에 4개 분야, 현대언어 하가 이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법은 좀 독립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통론, 제가 아까 말했던 그래서 현대 중국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뭐 형태 변화가 없다, 고리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보통화라는 게 표준어잖아요. 그럼 표준어 외에도 중국은 방언이 있으니까 그런 특징. 그리고 음성 부분, 운이라고 하는 게 음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중국어의 음성 체계 성운모, 성조, 운모, 성조, 그리고 한어병음 방안에 대한 거. 근데 최근에 이 한어병음 출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또 올라갔어요. 한어병음 문제는 한어병음 방안이 나오든 한어병음 정사가 나오든 또 이제 그 다음자나 발음 이제 학생들이 그런 오류가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나오든 어쨌든 한어 병음에 대한 거는 매년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 가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병음이나 한자 오류 고쳐주고 발음 고쳐주고 이걸 실제로는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매년 꼭 나온다. 그래서 한어병은 방안이 있고 정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정사법은 이 현대 한어에서 다루지는 않고 아까 쓰기지도 있었죠. 거기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한어병은 방안이랑 정사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거고 그래서 이 두 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문자는 한자의 기원, 구조, 특성, 자형, 변천 뭐 이런 거에서 나온다. 그래서 한자가 뭐 창일이 만들었다. 한자 뭐 창일 조자설부터 해서 이런 거. 그다음에 한자의 구조 해가지고서 우리가 독채자가 있고 합채자가 있는데 이제 조자 방법에서 독채자는 뭐 상형, 뭐 지사 뭐 이런 걸로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여기 한자의 자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형변천이라 그래서 각골문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에 이제 해서 행서에 이르기까지 글자의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예전에는 거의 100% 구조적인 거에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맨날 조자 원리 파악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대부분이 그 한자의 의미. 왜냐하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한자를 가르칠 때 이 북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근거해서 한자 풀이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한자의 의미 풀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북언 자체의 그 의미를 파악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다 쇼. 나타내는 거라서 이런 한자는 대부분 손동작과 관련된 게 많다. 이런 식의 이제 자의 풀이하는 게 3년 연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런 자의에 대한 거, 그리고 한자의 뭐 여러 가지 자의 유형, 뭐 본의, 인신이, 가차의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요거랑 이제 간체자, 한자의 간체자, 그다음에 착별자. 이거는 위에서 하는 쓰기지도랑도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는 이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어병은 방안 매년 꼭 나오고 그다음에 자의, 간체자, 착별자 이런 거 꼭 나온다. 그리고 어휘 파트를 보시게 되면 이 어휘 파트 내에 조어법 및 어휘 체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어휘, 상용어휘, 성어, 관용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상용어휘, 관용적 표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어도 나오고 허루어도 나오고 속담도 나오고 관용어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대화문 내에서 녹여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상용 어휘 같은 것들이 인신이를 묻거나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휘 문제만 별도로 2개, 3개씩 나오기 때문에 3, 6월 되면 어휘 특강이라는 걸 또 계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어휘군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어휘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어휘, 지식을 묻는 부분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쯔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단어의 의미 분석하는 거 있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제일 핫하고 많이 나오는 게 인신의미에 대한 게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가 아니라 확장돼서 쓰이는 의미 분석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또 올해는 어휘장까지기. 단어의 범주화라고 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이 단어의 연결성끼리 묶어가지고서 어휘 지도를 많이 하게 되니까 동의의장, 아니면 서로 반의관계, 아니면 서로 유의사, 같은 유형에 속하는 거, 상하이 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어휘장 분석 문제가 나오고, 또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언어 환경.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서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언어 환경에 따라서 완곡한 거절을 나타내게 된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옛날에는 무조건 언어 단위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어소인지 형태소인지 구별, 그러니까 형태소인지 단어인지 구별하고, 단어인지 구인지 구별하고, 단어면 또 다시 이게 복합사의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구별하고, 이런 구조 분석이 많이 나왔다면 요즘은 의미 분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이, 어휘장, 언어 환경. 요거까지 이렇게 얘네들이 또 많이 나온다. 문법은 또 밑에서 보고요. 자, 그럼 어학개론 정리하면, 어학개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음성 파트 중에서, 제가 그거를 빼먹었네요. 음성 파트 중에서 우리가 성운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중국어에서 성모, 운모, 성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볼까요? 성모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운모도 많이 나오는데, 성조 변화가 중국어는 뜻을 변별하니까 성조 변화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성조 변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뜻의 변별을 미치는 음변 현상은 단골 문제예요. 얼화라든가 경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딩톤과 같은 어조에 따라서도 뜻이 변별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를 변별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엔이조용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그런 비엔이조용을 가지는 취비의 이이다. 이런 요소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예요? 음성과 뜻의 결합이죠. 어휘 파트도 뜻에 관한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언어를 그냥 단순히 단위나 구조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뜻에 영향을 주는 걸 중요하게 다루고 이제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 변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한화병음, 방한이나 정사법 같이 병음지도, 그 다음에 한자 부분에서는 간체자, 착별자 같은 쓰기지도와 그 다음에 자의 분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휘 파트에서는 실제로 의미에 대한 분석, 이런 언어 환경, 이런 것들 시험에 출제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그래서 문학은 이제 기입형도 이렇게 줄게 되면은 점점 더 설 곳을 잃는데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렇다고 이제 아예 버리기에는 또 나오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더 좁혀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고대 문학과 우리가 다시 현대 문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는 고대 문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진, 한, 위진남북조, 당송, 원명청 이렇게 가는 이 시대 동안에 이 시대에는 시가 유행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당시, 송사, 원곡, 명청, 소설 이 네 가지에서 거의 60, 70% 이상이 여태까지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럼 일단 얘네 먼저 보는 거예요. 무조건 문학은 역사고 역사는 흐름이야 해서 처음부터 보시는 게 아니라 한국사 공부하실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근대사부터 보시잖아요. 전혀 영향이 없죠. 그래서 전체 흐름은 개별적 지식을 흡수하고 나중에 쭉 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에 내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타점 확률이 되게 낮아요. 타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기출 포인트부터 공략을 해가지고 시험에 기입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거. 선원술로 나올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서술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독해 지문하고 연계돼서 나오지 그 문학적인 비교나 이런 것들을 내는 게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특히 고대 문학은. 현대 문학은 그래도 서술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적의 팔불주의라고 하는 빠시 문제와 진독수의 산타주의라고 하는 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 문학은 비교 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념 정립하는 게 나올 수 있는데 고대 문학은 상대적으로 서술형의 출제 가능성이 더 낮아졌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작품명, 작가명, 이런 문체명 이런 것들 같은 그 기본적인 지식은 또 계속 하셔야 된다. 그리고 문학 장르라는 거는 뭐냐면 시, 사, 부, 산곡 이런 거 희곡 그리고 소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르예요. 그럼 이 장르별로 장르가 시대별로 또 변천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설이라고 해서 다 같이 소설이 아니라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쥐인 소설이라는 게 있고 이게 당대로 넘어가면서 문헌소설 전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럼 그 해당하는 장르에 대한 이해와 명칭 파악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작가 및 작표라고 해서 작품이라고 해서 이제 대표 장르별 대표 작가와 작품명 연결 소설이나 희곡이면은 보통은 줄거리를 주고 아니면 그 작품의 의의를 주고 해당하는 작품명 작가 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장르별로 이제 유명한 그러니까 보통은 산문 희곡은 작품명이나 작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시, 사 이런 것들은 시어 찾기나 이런 거 지문 이제 같이 연계해서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학 장르적인 거는 그 장르의 명칭을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대비는 가능한데 좀 양적으로 많다. 예. 그래서 얘는 골고루 돌아가면서 나와요. 올해는 이제 문체 하나 나오고 소설명 하나 나왔죠. 그럼 내년엔 또 문학 장르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희곡 아니면 산곡 뭐 잡극 전기 이런 거 명칭 적는 것들. 근데 이제 확실히 뭐 장르가 훨씬 양이 적기는 하죠. 작품은 한 대표 장르당 대표 작가들 2개 작품씩만 해도 엄청 많아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문학사는 흐름에 대한 건데 고대 문학은 서술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얘를 일단 접어두고 제일 영역이 적은 게 뭐라 그랬어요? 장르. 그러니까 시대별로 대표 장르에 대한 명칭과 개념을 일단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 장르별 대표 작가와 작품에 대한 거를 일단 명칭만 파악해라. 서술은 나올 가능성이 적으니까 내가 한국어로 개념을 알고 있어도 일단 쓸 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문을 내가 분석해서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 내용을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 그냥 화투장 이렇게 맞추듯이 이 키워드가 나오면 이 작품이야. 이런 식으로. 별려문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별려문 하면은 무조건 사, 륙이 대꾸를 이루고 성률미를 추구하고 정고를 많이 사용하고 이런 별려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지 않아도 내가 이 키워드랑 이 명칭을 연결해 놓으면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설신어 이런 거라고 하면 뭐 지인소설 이런 키워드 아니면 별칭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문학이에요. 그래서 현대문학은 고대문학에 비해서는 실제 이제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작품이랑도 연계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기입형과 서술형이 이제 나오는데 현대문학이 상대적으로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근데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 서술이 나오면은 이 현대문학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문학사조의 연관성, 뭐 변천과정 해가지고서 그 시대 때 서로 상대되는 개념을 많이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문학연구회가 있고 창조사가 있다. 그럼 서로 다 전혀 다른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예계 논쟁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유화 논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민족 형식 논쟁이라든가 뭐 이런 혁명 문학 논쟁이라든가 해가지고 한 논쟁이 한 13개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문학은 그 논쟁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올해 시험에 나온 호적이나 진독수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신문학파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문헌을 폐지하고 백화문 받아들이고 신사상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학을 하자라는 쪽이었죠. 근데 그 반대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신구 간에 또 이런 그 대립이랑 대결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일종의 그런 그 백화문과 문헌을 둘러싼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 분석하고 서로의 상대 주장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현대문학 작품 독해 이 부분이 참 이제 어려운데 요거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되게 많은 작품을 봐야 되거든요.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노신 작품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선별을 해야 돼요. 노신, 주작인, 임어당 뭐 이런 식으로 주자청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문인들의 필독선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작품들은 자주 회독을 늘려서 정확하게 보고 그 외에 좀 상대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낮은 것들 노사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명 정도의 주요 작가를 선정해서 그 사람의 기출 작품과 이제 또 중국 내에서도 어문을 하게 되면 꼭 다루는 필독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두연 선생님이 주시는 이런 독해 작품 리스트 또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중국 문학과 이런 데서 이제 그 강의 같은 거 소개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작품 리스트 같은 거 올려주잖아요. 회차 그런 거. 그다음에 중국의 어문 이런데 또 그 교과서에 있는 그 리스트 이런 것들 하면 대충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겹치는 것들 순서대로 작품을 좀 많이 보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현대문학 작품과 그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작품 속에 나타나는 주제의식이라든가 시대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작 의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라 이 위에 있는 문학 작품하고, 그러니까 이 작품의 밑줄 그은 부분이 나타내는 함의를 써라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독해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뭐 작가의 사상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주로 사건의 배경이 된 건 무엇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밑에 지식이 되니까 이 두 개는 독해 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문학사, 이론에서 다루는 현대문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가랑 작품명을 물어보는 것도 나오기는 나와요. 올해 왕몽의 의식류와 후디에 호접이라는 작품이 나왔죠. 나오기는 나오는데 사실 그거보다 현대문학은 개념이나 사조 물어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나타내는 어떤 그런 공통적인 주장 같은 것들 분석하는 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시기별 문예계 논쟁을 우선 이제 공략해라. 그리고 그 문예계 논쟁에 논쟁 주체들이 있죠. 모순이 됐든, 뭐 노신이 됐든, 뭐 광마략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했던 주장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현대 문학에서 기입형이 나온다면 대부분은 다 소설이 나와요. 소설 이름을 적거나 줄거리랑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중국어 문법 따로 본다 그랬는데요. 중국어 문법에서는 문법 단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형태소, 단어, 구, 문장인데 이거는 사실 아까 어학개론 파트에서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빼고 나면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품사, 성분, 문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품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실사랑 보통 허사로 나누죠. 실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사고, 그다음에 허사는 부사, 전치사, 조사, 감탄사, 의성사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허사죠. 그러니까 이 실사, 허사 파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이 모든 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올해 문제에서는 전치사가 나왔었죠. 근데 매년 돌아가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동사랑 부사.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부사, 올해는 전치사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사 문제도 올해 나왔었죠. 그 쉬야오랑 이제 그거 이제 비교하면서 그것도 좀 이따 볼게요. 그다음에 성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런 명사, 대명사 이런 게 품사라면 성분이라는 건 주어, 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관형어 이 6개를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는 보어. 올해도 부사와 보어의 용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단문과 복문으로 나누는데요. 단문을 또 뭐 이렇게 주술문과 비주술문으로 또 나눠요. 근데 주술문 중에서 특수한 형태의 동사술어문들, 바츠지, 베이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리엔동쥐, 찌엔위쥐 이런 특수문이 또 시험에 잘 나오고요. 비자오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복문 중에서는 이런 병렬복문, 선택본문, 뭐 이런 인과복문에서 복문의 유형별로 관련지위, 관련사어랑 연결하는. 그래서 올해는 이호 병렬복문이 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문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문하고 복문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문법인데요. 문법 분석이 요즘은 시험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법 분석이라는 건 다시 쥐파 분시라고 해서 구조 분석을 나눌 수가 있고 다음에 다시 이제 위의, 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위의 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이것을 위의 관시 예를 들면 내가 행위자면 시시 내가 당하는 대상이면 쇼시 이런 쇼쇼 관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위지향 제가 이거 위지향 올해 꼭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어휘지향은 내가 실질적으로 그 단어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 근데 올해는 이 어휘관계와 어휘지향을 결합한 문제가 나왔어요. 마츠지와 베이츠지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와 행위를 당하는 객체의 위치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이 어휘 지향으로서 그 차이점을 변별하는 이것도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가 복합돼서 나왔고 그다음에 어휘 특징 이렇게 이것도 나중에 볼게요. 그다음에 어용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언어 환경이라고 말했던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는데 이 상황에 쓰면은 되게 어색하다. 아니면 이 상황에 쓰니까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된다. 이런 것들이 어용 분석에 대한 거예요. 근데 점차 취파 펀시는 문법 오류는 계속 중간 언어 관점에서 한국 학습자가 많이 틀리는 게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이 위의 펀시와 위용 펀시는
계속. 그러니까 언어 구조의 정확성보다는 사용의 적합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문법은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품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품사, 동사, 부사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성분 중에서는 보어 우선 먼저, 그리고 그 문장 중에서는 특수문, 마치지, 베이치지, 리엔통지, 지엔위쥐, 비자오지, 시더쥐, 준시엔쥐, 조년문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복문, 유형 파악, 그리고 이 문법 분석에서는 아까 말했던 위관시, 위지상, 위터장, 그리고 위용분析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기출이 됐던 게 순환돼서 한번 나오고 또 새로운 문법 포인트가 확장돼서 나오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슈왕관치시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기출을 계속 순회하면서 아직까지 안 나왔던 문법 포인트 중에서 중요하고 나올 만한 게 뭘까 해서 그걸 계속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하지만 제일 지양해야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는 문법을 우리 옛날 수학 정석 수열부터 보고 맨 앞에 집합부터 보듯이, 그래서 항상 거기만 까먹고 포기하게 되듯이 명사부터 계속 줄로 하나도 안 빼놓고 보려는 그거 무조건 지양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문법은 100% 오문장 수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문장 수정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지 맨날 그 문법 지식 읽고 그 밑에 예문 보고 이러면 절대 안 늘어요. 문법 규칙을 읽고 그 밑에 예문을 보면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예문을 주고 틀린 거 고쳐라고 하면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 그래서 3, 6월의 그 문법 특강에서는 시중에 있는 그 5문장 그 수정류의 책을 다 취합해서 예문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위파 DNA 예문을 20개 이상씩 보면서 여기에 공통적으로 틀리는 오류를 분석하고 그거 중국어 근거 정리,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영역 분석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 조금 힘드실 테니까 그 영역 분석한 것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올해 나온 문제가 그러면 이 영역 중에 어디에 해당하였는지 하는 문제라, 그다음에 이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